네, 이제 부동산 시장을 통틀어서 뭐 거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제 비주택, 뭐 주택, 뭐 다 들어갈 테고요. 뭐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이라든가 펀드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갈 테고요. 그걸 통틀어 순자산이라고 하죠. 자산이 얼마가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 상관관계가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는가 이걸 좀 알게 되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상품이 어떤 상품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내 성향은 어떤지도 알 수 있고요. 부동산 자산 또는 현재 순자산, 거기에 주식시장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에 국민 순자산이 6.6%가 증가했고요. 이건 통틀어서 전체적인 자산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다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GDP의 9.2배에 달한다. 9배가 넘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도부터 해서 쭉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제 노란 색깔이 이제 증감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갈색 톤으로 되어 있는 게 국민 순자산입니다. 그리고 GDP 대비 또 비중이 이제 9.2배, 9배가 넘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GDP보다도 더욱더 높게 국민 순자산이 증가를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들이 현재 실제로 그 가치가 높아졌다. 그 내용이겠죠. 그것도 9배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이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 다 순자산 증가, 순자산을 또 어떻게 매입을 해서 그 자산을 현재 어떻게 증폭시키고 실제로 또 재테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관심들이 가장 높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GDP 대비 9.2배 이건 좀 상당 이제 해가 지나갈수록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국민 순자산 중에 부동산의 비중이 얼마가 되는가 봤더니요. 이제 2016년도부터 기준을 잡은 겁니다. 이제 이번 정부의 토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 순자산에서 부동산 점유 비중이 74.8%. 굉장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이 갖고 있는 순자산 중에서 부동산 자산이 74.8%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비중을 봤을 때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비중이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도 이런 거겠죠. 계속 연해 매년 계속 올랐고요. 또 지금 현재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앞으로도 현재 한 3, 4년 동안에 계속 오를 일만 남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중이 현재 74.8%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에 관련된 또 부동산 상품들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다른 기타 자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부동산 자산으로 현재 회귀한 경우도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부동산에 굉장히 더욱더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자산 중에서 주택과 비주택이 있겠죠. 비주택은 상가, 토지, 오피스텔 이런 상업용 부동산과 그런 기타 부동산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택은 오롯이 이제 주택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중에는 뭐 아파트 단독, 다세대, 연립 다 들어가겠죠. 이런 걸 봤을 때 주택 비중이 주택 외 부동산과 10.3%를 추격했다. 이 무슨 얘기냐면 2016년도 당시만 해도 실제적으로 현재 주택 외 부동산 비중이 더욱더 높았습니다. 주택보다는 비주택을 더욱더 선호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왜 건물주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건물주는 대부분 다 상가주택이나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이죠. 임대 수익을 바라보는 또 거기에 또 시세 차이까지도 있으니까요. 이건 주택이라고 좀 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당연히 이제 그런 쪽에 어떤 관심의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던 반면에 그 격차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비주택보다도 주택 쪽으로 더욱더 신경을 더 많이 쓴다는 얘기고요. 주택을 더욱더 많이 매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비주택 같은 경우는 42.6%대까지 떨어졌고요. 거기에 주택 같은 경우는 30.0%에서 32.3%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현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16년도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부터 계속 연이되는 반복되는 부동산 정책 속에서도 현재 정책과 상관없이 계속 올랐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기대 심리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갖고만 있으면 조금씩 오를 텐데 또는 내가 이번에 취득만 하면 몇 년 후에는 오를 거다라는 기대 심리가 높다는 얘기죠. 그만큼 비주택보다는 주택에 더욱더 많이 편중됐다는 얘기고요. 또 현재 전체적인 경제적인 반영, 경제적인 상황 반영도 있습니다. 현재 상업용 부동산의 비중이 떨어지는 이유도 코로나라든가 경제 위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에 이제 임대를 놓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돼버렸죠. 임대료도 많이 받지 못하고요. 또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현재 소상공인들한테는 임대료를 뭐 깎아준다 아니면 또 면제해준다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상품이 돼버린 겁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건물 자체의 가격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건물을 활용을 해서 재산 가치로 활용을 할 때 이제 실제로 들어오는 임대 소득 이게 수입을 거둘 수 있는 조건들이 조금 더 이익이 관련된 내용이 좀 하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또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비주택 비중이 줄어들고 주택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형태로 쭉 가는 한 수요와 공급의 현재 공급량이 현재 이제 조절이 안 되고 공급량이 이제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당연히 주택에 관련된 비중은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가계부동산 전체적으로 가계에서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계 총처분 가능 소득. 그러니까 처분했을 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소득이 얼마가 되는가? 이거는 7.2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7배가 넘는 거고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가계 총처분 자산 같은 경우는 비단 부동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부터 현금자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테죠. 그러니까 바로 처분이 가능한 물건들 비중, 그 전체적인 비중과 가계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배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가계 총처분 가능 소득은요, 뭐 세금이라든가 연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빼고 이미 처분이 가능한 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미 처분이 가능한 소득 중에서 가계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중을 보더라도 이게 지금 현재 이번 정부의 지표고요.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이기 때문에 현재 올해 기준은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또 내년 정도에 나올 테지만 당연히 이 수치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가계 총처분 가능 소득 중에서 가계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커진 거고요. 지금 현재 젊은 청소년들, 특히 이제 19, 20, 또 학교 다니는 젊은 고등학생들까지도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동산이 그만큼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듣는 얘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심리는 계속 꺾이지 않는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주식과 부동산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있죠. 실제적으로 현재 주식의 총 전체 금액 또 부동산의 총 전체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늘어난 비중을 따졌을 때는 현재 10년간 시가총액 연평균 증감률이 주택의 6.6%, 주택도 6.6% 정도 올랐고요. 주택의 시가총액도 10년 동안 6.6%가 올랐고요. 이제 증시의 이제 시가총액도 6.7% 정도 올랐으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얘기하듯이 뭐 주택시장과 증시는 반대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는 부동산 시장은 약간 불황일 테고요. 또 반대로 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2011년도부터 봤을 때 2016년도 기준으로 또 이번 정부를 또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하긴 하나 비슷한 형태로 간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격이 오르고 있다. 전체적인 시가 총합이 계속 같은 형태로 높아지고 있다. 그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증시 대비 주택시장의 시가총액을 비교를 하게 되면 증시 시가총액 대비 현재 주택 시가총액의 배수, 현재 실제 평균치가 2.6배를 하회한다. 그 얘기는 증시 대비 주택의 시가총액 배수 같은 경우 평균치를 현재 노란색으로 봤을 때 현재 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증시 대비 주택은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다 또 떨어지기를 반복한다는 얘기죠. 증시 시장이 현재 평균선을 달린다고 했을 때도 실제적으로 현재 2017년도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게 되면 이번 정부에서 현재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가 이걸 보여준 지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시 시가총액보다도 얼등이 더 많이 오른 적도 있고요. 거기도 떨어지긴 했으나 그 평균치를 봤을 때는 계속 현재 더 많이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증시와 또 부동산 투자 성향을 보게 되면 나는 안정적인 투자를 할 거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부동산입니다. 난 안정적으로 오르락내리락 등락폭 없이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물건들을 선택을 해야지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변동성을 활용한 투자는 증시가 유리하다. 그 얘기는 이 현재 도표를 보시게 되면 증시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등락을 반복을 합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누군가 얘기하듯이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투자되는 금액이 손실되거나 아니 그 반대가 되거나 했을 때는
그렇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상승폭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을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는 거고요. 나는 현재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좋다. 또 현재 빠르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상품이 좋기 때문에 증시를 하겠다. 주식을 사겠다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런 폭들을 즐기기 위해서 내려가면 언젠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을 좀 더 투자 목적으로 이제 활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지만 가계 총 자산, 총 처분 자산의 가계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배가 넘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적인 부동산에 투자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 다 안정적으로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또 오른다 하더라도 크게 내가 기뻐할 일은 없지만 현재 실제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격은 계속 상승한다라는 부분 때문에라도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또 변동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 이런 형태로 현재 앞으로도 조금 더 변곡점을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